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정치권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라 했는데 여야 막론하고 막판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의 정우택 의원 공천을 결국 취소했지만 과거 발언에 발목 잡힌 의원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야당 공세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정봉주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례연합정당 후보 추천을 두고도 내분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누가 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수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죠. 총선 D-27 오늘의 전국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목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3월 1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처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와 민주당, 좌파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공의대 심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엿새 만에 또 어선 침몰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주 어선이 뒤집혔던 장소 인근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경북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당은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예정이 없던 긴급 회의를 열고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경론 끝에 정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신 청주 청원 경선에서 김수민 전 의원에게 패한 대통령실 출신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흰 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최근 공개되자 바로 돌려줬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봉투를 건넨 걸로 지목된 카페업자와 정 의원 측의 통화 녹취록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이 공천을 취소한 건 비위 의혹 수사 등이 문제가 된 경기 고양정의 김현아,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박일호 후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결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무장지대 수색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친 우리 군장병 등을 조롱한 거란 비판이 거세게인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막말 파문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 전 의원이 장병들에게 사과했다는 해명이 거짓이란 지적까지 나오자 당 차원에서 별도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 전 의원의 후보직 박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천 취소를 포함한 총선이 임박할수록 후보의 도덕성 자질 논란이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강경 대응으로 여론을 다잡는 데 안간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차관과 박형수 의원 등이 추가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강세 지역 5곳의 국민 추천 후보는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6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당내 예선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설된 부산 부글의 사자 경선에선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웃었습니다. 부산 진갑에서 컷오프된 뒤 재배치된 곳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이로써 낙동강 벨트의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선 초선 박형수 의원이 재선 기회를 잡았습니다. 3선인 김재원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선 오세훈계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계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3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또 3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결선,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을의 후보 확정은 미뤄졌습니다.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과 대전 중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245곳의 여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당 강세 지역 5곳의 국민추천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늦어도 내일까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취지상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도 500명 안팎의 후보자 면접을 끝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거기에 몸을 던져서 저도 참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하겠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위성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선권으로 전망되는 20명 안팎의 후보 윤곽은 주말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종북 논란이 불거진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추천하며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거절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반미 종북 논란에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 대신 시민사회 측은 다른 후보 2명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다시 추천했습니다. 기존 여성 3, 4위 후보였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입니다. 민주당의 재추천 요구를 일단 수용한 듯하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임태훈 전 소장이 컷오프된 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긴급 회의까지 열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태훈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실이 있더라도 관치로고 나가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후보 3명의 추천도 철회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 대신 다른 후보를 내일까지 추천해달라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례대표 특성상 후보 자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 국민의 기대, 공정과 상식,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과 능력 등등. 야권 비례의석을 놓고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종북 논란에 이어 병역 기피 논란까지 불거지면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소장의 컷오프는 안타깝지만 민주당이 대중정당인 만큼 이번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 측과의 충돌이 연대 파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극적인 봉합으로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정치권의 임명철회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해 불거진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협력과 무기 수출에 특화된 이종섭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연말 주 호주 대사로 낙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을 준비하는 정부 절차가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비슷한 시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사를 3개월 넘게 소환하지 않다가 발을 묶었고 올해 2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안 하면서 출국 금지만 한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에서 정말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 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전혀 몰랐던 출국 금지나 통화 내역 같은 수사 기밀을 친야 성향 언론이 먼저 확인해 보도하고 야당이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해 덫을 놓은 정치 공작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세 개 축 사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공원 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에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종섭 리스크에 용산은 정면 돌파, 나아가 역공을 선택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표 계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강경 기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수사와 처벌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 섞인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이종섭 도피 논란의 배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정조준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출금 연장을 야당 언론과 야합해 총선에 악용하도록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공수처의 정치공작 수사권 남용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수사팀은 물론 김진욱 전 공수처장 등 전직 지휘부를 망라한 전방위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파상 공세에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공개 반응을 자제한 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언론 접촉에 응하지 않았고 여운국 전 차장은 떠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확전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인데 공수처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 섞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논란 해명을 빌미로 공수처를 유명무실화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건데 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까지 길어지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은 정보보고를 만들지 않아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유출 근원으로 공수처를 지목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법무부는 출국 금지 해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정보보고도 안 올라갔을 수 없다고 주장한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상급병원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을 상대로 진료 거부 등 태업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입니다.
이름만 일부 가려진 채 진료 과목의 현재 근무 기간, 파견된 병원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공보위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세 곳에 게시된 건 이달 초.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보위와 군의관 100여 명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기도 전에 누군가 명단을 유출한 겁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이고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에 나선 경찰은 강제 수사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보위와 군의관에게 진료를 거부하라는 진료 지침 게시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미 수사 중인 전공의 지침글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군의관과 공보위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권한이 없다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소환조사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유수호 홍보위원장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다시 한번 경찰을 찾았습니다. 고발장에 근거한 저의 죄목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도 추가 조사를 앞두는 등 전공의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2,000명 늘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증원한 2,000명을 수도권의 20%, 비수도권의 80% 배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가 지역 의료의 맏형이 될 수 있도록 증원 인원을 가장 먼저 배분하고 이후 정원 50명 이하 지방 소규모 의대 중점 배분할 방침입니다. 의과대학별로 긴급 총회가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논의가 확산하면서 없어진 교수협의회가 부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와 서울의대 교수진에 이어 사직서 결의에 동참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전체 260여 명 가운데 89%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등에서도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진에까지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 다 이제 홀드됐죠.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전혀 그 대화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연일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대한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변호사나 약사 등 어느 직역에서도 정원 문제를 협상하지 않는다며 2,000명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뭐 4년이라든지 단년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아 중증 진료에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의대생의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의대생들이 연락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3명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협도 공식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며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압박해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018년부터 약 4년간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받은 수치가 높을 경우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집값 관련 원본 자료를 조작해 실제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통계 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고용, 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반출 불가능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검찰은 감사원 의뢰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통계법의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이고 공소시효도 5년으로 짧아 정권 초기 범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했을 뿐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30가지가 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중 한 가지만 바꿔 국민을 속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속지도 않는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는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4.5%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인 2020년 19조 원대로 줄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물가 상승률 3.6%를 웃돌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나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과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교육 의존도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되게 지금 출생한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생 다음으로 높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86%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등학생 1명에 74만 원에 이르렀고 서울은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많았습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300만 원 미만 가구의 3배가 넘었고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의 2배 가까이 썼습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한 EBS 교재 구입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잇단 선박사고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선이 뒤집혀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된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새벽바다에 뛰어든 해경 구조대원들이 헤엄을 치며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침몰 사고를 당한 어선의 선원을 찾으려는 겁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4시 12분쯤. 통영시 동호항을 떠난 지 11시간 만입니다. 해경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석대가 22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중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선박이 수심 6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시 통영 앞바다는 최대 파고가 1m가 조금 넘는 등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엔 욕지도 남쪽 68km 바다 위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감식 기관에서 감식한 자료들을 가지고 정밀 분석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해역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경북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먼지 속에 건물은 희미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불청객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겁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광주 곤지암도 7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도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이번 고농도 현상은 주말까지 지속된 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주의보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살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천이 끝나가나 했는데 각종 잡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돈 봉투 의혹 논란이 일었던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 오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되면 공천 취소 사례가 3건이 된 건데요. 자, 정우택 후보의 경우 지난번에는 객관성이 없어서 이의 제기를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당의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3일 날 모 매체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정우택 후보의 보좌관이 그 문제의 돈을 건넸다는 그 사업주와 통화를 했는데 네. 돈을 돌려주었다고, 돈 돌려받았다고 이야기해라라는 회유가 담긴 회유로 보이는 그런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보좌관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라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은 했으나 문제는 마지막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최소한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선이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직전까지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우택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도리어 그것을 보도한 매체라든지 사업주의 그런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녹취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면 정우택 후보의 지금까지의 증언이 그러니까 뒤집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번복한, 그러니까 그 공천을 번복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우택 의원 공천 관련해서 왜 입장이 달라졌을까? 회유성 발언이 담긴 이제 녹취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영환 공관위원장 설명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9일에 발표하실 때는 이제 돈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령한 게 확인이 돼서 취소가 된 건가요? 그거는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여부, 돈 받고 이런 거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밝혀질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그걸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도덕 기준이 우리와 맞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데, 자,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취소를 안 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이게 다른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논박의 여지가 있고, 물론 이제 정우택 후보는 다시 회계 처리를 했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명확하게 그런 영상이 있는 거면은 이런 파급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중진 의원인 거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를 미적됐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김연아 의원 건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은 본인이 이렇게 이 기소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아예 컷오프를 했는데, 그럼 정우택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정우택은 남기는 것이냐 이런 일관성의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영상만 봐도 이거는 뭐가 됐든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명을 하는 게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나,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제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그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근데 뒤늦게라도 윤리적 기준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건 상처뿐, 영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전치기도 못했다, 사실은. 그때 했으면은 단호함이라도 보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좀 취소를 했다라고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이 지금도 자본이 나오고 있지만은 초반에 좀 자본이 몰려 있었다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뒤로 갈수록 지금 하태경 의원 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자본이 좀 커져서 전체적으로 선거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공천을 취소했고, 그럼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갈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자, 일단 경선에서 탈락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이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옆 지역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충북부지사가 우선 공천이 됐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속의 어떤 이야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저는 제가 판단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추정입니다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네. 또 양쪽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돌했던 그러니까 양 후보 간에 예비 후보 간에 굉장히 격돌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이 터지자마자 정우택 후보 측에서는 윤곽군 후보 측에서 터뜨렸다라는 짙은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덧보태면 공관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판단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 카페 여주인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이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9일 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원회에 입금을 했다. 근데 이게 입금한 증거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그래 진술이 일관성 있다 했는데 그 후에 카페 여주인이 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실제로 번복한 증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마다 뭐 정우택 후보 측이 이제 윤곽군 고검장 측에서 이걸 제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서로 공방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곽군 후보 측을 다시 만약에 올렸을 때 그 지역 내에서의 또 충돌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 조직 간에 또다시 불거지는 어떤 충돌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그랬다는 것은 공관이 설명이지만 이 내부의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어떤 진흙탕 공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성동을 지역 공천 잡음도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하태경 의원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공천을 확정받은 이해운 의원이 있는 지지자 단톡방에서 나이를 속이도록 거짓 유도하는 이런 대화들이 좀 오간 정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논란인데 공관위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뭐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닌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톡방에서 예를 들면은 뭐 50대나 60대인데 20대인 척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실제 이미 내가 60대인데 30대인 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올랐다라는 거 아니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번 여론조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8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는 당원 조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룰이 어떻게 됐냐면은 당원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인지 여부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빼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 지지자는 빼고 내가 무당층이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은 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뭐 02300의 이 땡땡땡땡은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니까 이거는 당원이더라도 나는 당원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여야 막론하고 지금 계속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대인 척 해라라는 건데 선관위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공을 할 때 여기에 그 이제 이름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이 어디 거주, 나이가 어떻게 되고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여부도 지금 사실 대조를 안 해보면은 지금 제대로 걸러졌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은 하태경 의원 측에서 얘기한 더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당원인데 당원이 아닙니다라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다 이거고 그 단톡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데 홍보국장이 만든 거고 처음 초대를 한 게 이해운 의원이고 그래서 이해운 후보는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있는데 그 증거가 이미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뭐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초대한 정황이 있다. 네,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뭐 활동을 한 정황이 있고 근데 그 뒤에 내용들 그런 거를 권유했다라는 내용은 본인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최종 결과가 0.7% 차가 났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00명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7명만 여론조작에 참여를 했으면은 이게 결과가 뒤집히는 거예요. 0.7%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거 경선 조작도 크게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막 20%포인트다. 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영향이 끼쳤겠냐라고 하겠지만은
하태경 의원 주장으로는 의원실 주장으로 3명이라는 거 자기 계산으로는 3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 차원에서 근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박빙인 지역에서 또 다른 후보가 또 이거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도 이게 왜냐면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도 상대 그렇죠. 후보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받아주면 다 받아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해훈 후보 측의 단독 이를테면은 이거였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이 비호를 한다. 비윤 하태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이 비호를 한다. 이런 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으면은 저쪽 민주당 쪽의 비명 행사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당에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고 악재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자칫 파장이 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이 혹시 공천을 뒤집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어저께 내지는 그저께 만약 하셨다고 그런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가 큰 리스크들이 계속 터져왔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아까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 지금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지도부의 확신이 그저께까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실언 같은 부분들도 사실 예전과 다르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과를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지 않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저께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늦게 대응을 하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우려가 당 지도부에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겠다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와 갖고 수기를 하고 있다 정도의 어떤 지금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총선 27일 남았고요. 워낙 박빙 구도이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선거 막판에 지금 후보들의 과거 글들도 다 소환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태우 후보의 5.18 폄훼 발언에 이어서 조수현 후보의 일제시대를 옹호하는 듯한 글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돌아온 한동훈 위원장 오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어서 여러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 공직을 맡은 사람에서 한 발언하고는 아마 여러 가지 그 무게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성의 정도 등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발언 듣고 오셨는데 당장 광복회에서 극우 세력의 망언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조수현 후보는 반성한다 입장을 내긴 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요. 당이 공천을 제고할 가능성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이 이슈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분위기 다르고 오늘 분위기 다르다. 약간 이거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어저께 물어봤으면은 교체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비슷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네, 계시군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일파만파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밀물 들어오듯이 막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장해찬 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게 당의 문제는 아니지만 황상무 홍보수석이 지금 방금 나온 얘기인데 MBC 기자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언론인 테러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협박성 얘기를 했다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쏟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조금 감당하기 힘들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결단이 필요한 당 지도부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난감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파 유튜버들 이런 쪽에서 막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도태우 사퇴시키기만 해봐라. 가만 있지 않겠다. 막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 또 결집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이념적으로도 다양한 거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봉주 뭐 날리기만 해봐라. 정봉주를 지키자 막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막 이게 막 다 있어서 정무적으로 판단 내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예. 자,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근데 5.18 북한군 개입설 검토 뭐 이 발언인데요.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 결정이 내려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좀 부담감도 있고 사퇴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 내일 호남 찾습니다. 네. 지금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좀 관심인데요. 그렇죠. 일단 호남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적으로 뭐 선거 지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각 지역별로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또는 누가 어떠한 뭐 지지를 보이고 있느냐 또 가시거리들도 많아요. 아기를 안는다거나 뭐 안경이 벗겨졌다거나 호떡집이 매진이 된다거나 이런 호감형 이런 기사들이 채워졌는데 만약에 도태우 후보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호남에 찾아갔을 때 호남의 어떤 민심이 돌발적으로 어떤 표현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접해진다고 한다면 당의 지금까지 어떤 흐름에서 모멘텀이 갑자기 맥이 말씀하셨듯이 맥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면 높거든요. 내일 호남 방문하기 직전에 혹시 이 공천 지금까지는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번복될 가능성 근데 없을까요? 번복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번복이 안 된다는 어떤 확정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4년 전에 공천 번복에 그러니까 호떡 공천, 뭐 부침개 공천 해갖고 연수을에서 민경욱, 민현주 두 후보를 뭐 이쪽에 한 번은 이쪽을 하고 한 번은 이쪽을 하고 하면서 4번을 바꿨어요. 지금 현재 그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럽지 않고 지금 2단계를 이미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를 일단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건. 근데 그거를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처음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으니까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공관위에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웬걸 공관위에서 또다시 그러니까 그대로 강행을 해버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 나의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비대위를 통해서 비대위의 어떤 그런 안건으로 상정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비대위 의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이고 그 결단이 가져올 후폭풍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지자들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남행 이전에 한다라는 것도 지금 너무 촉박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봐야 돼서. 근데 뭐 강성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해도 뭐 총선장에 안 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보 민주당을 찍지는 않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기타 극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을 지지하는 층이 그래 비례대표로 딴 당을 찍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는 중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장해찬 후보 발언도 좀 계속 소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난교, 이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서 서울시민 교양 수준을 언급한 글도 지금 소환이 된 상황인데요.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는다.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도대체 공개된 SNS에 왜 이런 글을 남겼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후보들 SNS 이 검증당에서는 걸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도 되는데 지금 방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5.18 발언 논란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바로 공천 취소 의결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나온 거지만은 김재원 의원이 이제 박형수 현역 의원한테 의성 뭐 청송 영덕 울진 여기에서 패배했거든요. 김재원 이게 그러니까 공교로 왔는데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도태우 공천 받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폄훼 발언 뭐 이걸로 논란이 그렇죠. 돼가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김재원까지 딱 받으면은 이거는 완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김재원 최고 뭐 공정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 문제를 끊어내겠다라는 당의 의지가 강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호남에 가서 호남 민심,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라는 게 사실은 호남에서 의석을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한 석도 못 가져오지만은 예를 들면은 호남에서 부산으로 간 사람들이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마음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호남 뭐 25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평가봐 지역에 따라서 이거를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좀 과감한 결정을 했다. 좀 이거는 뭐 높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여당 공관위 설명이 좀 있는데요.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입장을 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공천을 취소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추가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사과문 이외에 그러니까 도태우 그 후보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자신은 그때 당시에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도태우 후보 측이 당시에 올렸던 SNS 글, 이것도 SNS 전두환 글이지만 관련 발언도 있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또 일베와 관련돼서 특정 그 사이트에 대한 그런 글들을 계속 퍼나르는 그런 SNS 글들도 후에 결정 이후에 계속 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사과문만 갖고 지금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지역구가 사실 두 지역구 특히나 순천 지역구의 이정현 후보와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굉장히 지금 각 그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호감도 많이 아니라 순천만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석이 각에 거는 기대가 나머지 지역의 10석 이상의 어떤 기대를 또 갖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봤고요. 아마도 오늘 공관위 결정에 내일 한동훈 위원장 호남 방문도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뭐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닐 수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굉장히 큰 막말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라서요. 정봉주 강북을 후보 목발 경품 발언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 들어간 거죠? 예, 뭐 윤리감찰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 논란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피해자가 있는 거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뭐 논란이 되는 말을 했지만은 이게 특정한 피해 대상이 없으면은 사실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예를 들면은 2012년에 김용민 그때 후보가 얘기했던 게 콘돌리자 라이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약간 인면수심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좀 충격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발질에는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유머로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드인지조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뭐 경품으로 준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데 피해자한테 사과했다. 자기가 이 두 명한테. 근데 사실은 본인 팟캐스트에서 혼자 다음에 그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란까지 이제 커진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장해찬 후보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파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얘기하다가 속보 때문에 얘기했는데 지금 전공서적 아깝다고 징징대는 대학생들 비판을 하고 차량에 아이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지능이 미달이다라는 거 증명하는 거다. 이거 다 언론 보도 오늘 하루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장해찬 후보 20대 글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죠. 2012년, 뭐 15년 이때니까 20대 초반. 20대 초반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커플티 맞춰 입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루에 이게 기사가 다 나온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랑 장해찬 후보랑 약간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이준석 지지자들이 상당수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캡처를 해놨어요. 지금 지웠다고 하더라도 다 나와 있어서 이게 하나씩 계속 나올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정봉주 후보가 그동안에 센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고 민주당 유튜브 이런 데 가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을 텐데 이걸 지금 다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감당하기 예. 힘든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봉주 의원의 과거 발언들 뭐 이거 말고도 조계종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도 좀 불거진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목발경품 발언도 발언이지만 사과했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한 이런 상황이라서 민주당도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 기간이니까요. 또 이거는 아마 고발을 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 장해찬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네. 이 양 국민의 어떤 뭐 교양 수준을 뭐 발톱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네. 그 본인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정봉주 의원의 발언과 이것을 견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 수준을 폄하하는 지적 수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질타를 할 수는 있어도 네. 정봉주 의원에는 질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피해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건 특정 피해자가 없었더라도 국제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네. 국제기구가 있어요. 지뢰 제거. 4월 4일은 지뢰 제거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무기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한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이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유엔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발목 지뢰와 관련돼서 희화화하면서 뭐 경품을 주겠다. 발목 지뢰를 밟은 사람에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이거 견줄 정도의 어떤 부분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걸 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면 사실 지금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 다음에 또 터질지 모르는 휘발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 논의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관심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발언은 결이 달랐습니다. 듣고 오시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총선 전체 판세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지도부가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여러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2012년 사례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2012년하고 지금하고 왜 비슷하냐면은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대승을 한 거. 예. 강서구청장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대승을 한 거. 그러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정권심판론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해 말 12월 말에 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오고 그런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상승했던 이런 거가 있는데 그때 김용민 막말 파문이 딱 터지면서 민주당이 완전 이제 늪에 빠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결단을 늦게 내려가지고 이거를 이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 네. 이미 지지율 다 빠지고 너무 늦게 내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 것처럼 간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더 끌면 안 되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정도 뉘앙스라면은 이거는 거의 사실 지도부의 마음이 섰다. 결심이 섰다라고 게다가 오늘 도태우 후보 공천 딱 이거 취소되는 거 봤으면은 민주당에서 이것도 시간 끌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만에 하나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직 박탈이 되게 되면 만에 하나 다시 그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차 경선까지 같이 갔었던 박용진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내냐 혹은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적 요소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칙은 제3무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자, 원칙은 제3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김동완 후보는 그럼 원칙입니까? 서대문갑에서 서대문갑에서 3인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성치훈 후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근데 이 원칙대로 한다면 아예 탈락한 4위 후보를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네. 그 원칙상. 양자경선으로 했어도 그렇죠. 되는 상황에서도 양자경선을 4위를 했는데 올렸는데 네, 탈락한 후보를 굳이 올려서 더군다나 4위한 후보가 1, 2위 후보를 누르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차점자라고 표현되는 어쨌든 경선까지 온 그런 지금 네. 후보. 자, 지금 두 분 예측하신 대로 민주당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목함지뢰 장병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 거짓 사과 논란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발빠르게 공천을 취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후속 대응이 더 문제가 되는 네. 것도 있어요. 일단 정우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녹취록이 더 이제 파장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공천을 취소를 하고 도태우 후보는 이제 내일 호남 방문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고 정봉주 후보도 거짓말 논란이 이제 뭐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은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사실 해명을 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일단은 이게 저는 뭐가 됐든 좀 다행이다. 그나마 양당에서 네.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좀 공당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좀 쳐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나온 서면 브리핑 내용을 잠시 좀 전해드리면 자,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재추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뒤로 물르고 완전히 다시 추천해서 다시 과정을 밟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으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뭐 경선이나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단수 추천 뭐 네.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지로 아예 할 가능성이 커요. 워낙에 시간이 없고 또 파문이 있는 곳에서 또 다시 뭐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불필요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단수 추천으로 가서 그냥 전략 공천을 마무리 짓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서대문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를 꼭 3인으로 안 해도 되는데 3인 경선에서 3인을 만들겠다고 그 한 명이 탈락하면서 4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치렀는데 지금 이 원리대로라면 여기는 좀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배제하고서 다시 한다. 이러면 이 또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그때 달라요.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그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박용진 후보를 올리는 것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당 주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박용진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왜 가점, 그러니까 하위 10%를 줘가지고 정봉주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낙천을 해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위 10% 안 주는 게 맞지 않았어? 라고 이제 이런 게 또 재점화가 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비명들이 이제 뭐 거물급들부터 해가지고 다 날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용진 후보도 추천 받으면은 이거 무조건 거의 100%라고 좀 보는데, 네. 지난번에 서울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주류의 경쟁자를, 강한 경쟁자를 생존해 왔다 게다가 이런 역정을 뚫고 이런 서사까지 만들어줘가지고 키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을 겪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예. 공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서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을 중심으로 사실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비명 예. 중에. 그러면 박용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할까? 그냥 제가 만약에 친명 지도부라면은 박용진 공천 안 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인 예. 판단을 맡은, 제가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박용진 후보가 공천받기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서는. 네, 자 민주당은 지금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 여기에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구성도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내부에서 지금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네. 시민사회단체 측하고 이 비례연합정당 사이에 좀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4사람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두 사람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예. 어쨌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태훈 후보까지 민주당이 받아들일 된다. 수 없다라고 일단 지금 뭐 서로의 어떤 약속 중에 민주당 쪽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두 후보와의 경우는 자진 사퇴로 받아들이는 형식이 됐지만, 임태훈 후보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라고 시민사회 쪽에서 지금 강경하게 나서고 있고, 박소근 대표 같은 경우는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옥수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정된 어떤 사실 갈등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잖아요. 여기에 그냥 비례위성 정당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각 그 이 제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싶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정강, 강령, 비전, 깃발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깃발과 전혀 다른 깃발을 만약에 내세워서 비례대표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진 사퇴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런 정책을 필 거냐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태훈 후보와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단체가 좋다,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 때문이냐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적 번역 거부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을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북 논란이 한번 지나갔는데 네네. 병역비 논란까지 오면은 이 표심 이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앵커님 말씀이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일 것 같아요. 안보와 관련돼서 이 당은 도저히 중도 표심을 뭐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아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공약을 한 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 그리고 대체 복무를 인정하자라는 공약을 냈었거든요. 근데 임태훈 후보가 취했던 어떤 행동들이 거기서 벗어나느냐, 그 공약에서, 그 논란은 아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태훈 후보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저는 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뭐 임태훈 후보의 뭐 군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또는 광우병과 관련돼서도 그때 뭐 인권 특별팀장을 맡았다든지, 특별히 군 인권 이외의 활동들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중도가 보기에 문제가 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그거를 표현은 못했을 뿐이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어떤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의 논란들을 다뤄봤는데요. 지금 이 공천에서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잡음이 컸었던 민주당, 지금 정권 심판론을 띄워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최상병 수사 외화무역 수사 대상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그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슈의 총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요. 사실 어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그 평론가님과 제가 어떤 네. 다른 언론사에서 주최한 총선 토론회에 갔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총선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예. 결정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꼽았습니다. 이종석 호주 대사.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민주당의 공천 파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었어. 이게 조금 잠잠해졌는데 이거를 점화 장치가 돼 버렸어요. 딱 하면서 이게 다른 것까지 다 상기되는 이런 뭐 이채 양명주로 대표되는 이런 게 됐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분노가 어떤 분노냐면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국민들을 무시하는구나, 대통령이. 예. 이거를 지금 우리 바보로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지금 점하는데 결정적이니까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문화일보나 막 이런 데서 사설에서 예. 이종섭 대사 이거 임명 취소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뭐 정치인들이 지금 왜 이때냐 지금 시점상으로 아쉬움을 하는 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견인해서 끌어올렸거든요. 네. 한계에 부딪힌 게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거대한 장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뭐 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여당이 뭐 비슷하거나 약 우세였다가 지금 야당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도 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확 분위기가 뒤집혔다 이렇게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한 상황이고요. 오늘 안보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저격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야당에서 정말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 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자, 조사를 안 하면 출금을 연장한 공수처가 좀 문제가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임명은 됐고 지금 이미 그 상대국에 있는 상황에서 활동 임기가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떠나서 자, 이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 반응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한 거다 이게. 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고 지난 9월에 그럼 고발해서 공수처가 그럼 바로 소환도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6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이종석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러다가 원래 출국 금지라는 건 수사 기밀이니까 대통령실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출금을 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어쨌든 아그레망을 호주에서 받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그런데 왜 뒤늦게 이렇게 지금 소환을 하고 하느냐라는 항변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실의 입장에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쿼드와 관련돼서 호주가 중국과 어떤 문제가 있고 빨리 대사를 임명했어야 됐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고발 조치가 돼 있는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소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임명돼서 호주에 갔다가 그다음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호주에서 대사가 임명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이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주재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걸 자신의 수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옵니까? 그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돼서 보다 더 종용을 한다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진 다음에 사실 출국을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매끄럽지 않다. 총선과 관련되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게 순서이고 상대국에 대한 예. 어떤 기본적인 예의이고 근데 또 총선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 꼬리로 하나만 여쭤보면 네네. 한동훈 위원장 낙동강벨트 유세 가서 제가 4월 이후 정치하길 바라면 여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도 했는데 네. 지금 악재들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 리스크, 지금 선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요. 어떻게 돌파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예. 어떤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직접적인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없습니다. 총선이고 비대위고 지금 총선과 관련된 그런 이 리더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진 않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자신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오늘 5.18 폄훼 발언의 도태우 후보 그리고 목발 경품의 정봉주 후보 발언 논란이 있는 두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정원 배분 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인데 비수도권 국가거점대학교에 정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교수 채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의대 정원 배분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길 지방 거점 국립대에 증원 인원을 최우선 배분할 계획으로 이들 대학 의대들이 서울대와 연구대 의대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 미니의대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최소 2배 이상 증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정원의 60% 이상을 뽑고 국립대 병원 육성과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대생이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고 수련한 뒤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의대 증원에 맞춰 교수 채용도 앞당깁니다. 교수 채용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넉 달 정도 앞당겨 내년 1월까지 교수 채용을 마무리한 뒤 신학기 수업부터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떠난 의과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효한 휴학기를 낸 의대생만 6,000명이 넘어선 가운데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나서서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연이틀 의대를 찾아 수업 정상화와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교수협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일단 멈춰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년도에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위법해 증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이 의료 위기를 해소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어서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학의 증원 의사를 물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의대 교수들은 증언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분가량 진행된 신문을 마치고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날조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한다며 증언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중보건의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는 정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복귀 전공의 일손을 대체할 공중보건의 파견자 이름을 지운 채 소속 등을 명시한 문건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 3곳에 게시됐습니다.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저항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위해 참석한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도 고발장에 제시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운동은 전공의들 자체가 전공의 협의회 대표의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장을 받아본 이후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이유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발장에 근거한 저의 죄목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반발했는데 재판부가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게시자를 추적한 결과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 씨의 형수 A 씨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돌연 반성문을 내며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 씨를 혼내주고 다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유명 축구 선수인 만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았을 거라며 실제 A 씨 범행으로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가 뒤늦게 반성문을 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올린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피해 여성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 여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A씨가 피해 여성 얼굴을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황의조 씨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황 씨를 조속히 기소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KDN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본인 집에서 잠을 자도 출장비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장현 현 사장도 400만 원 넘게 타갔다가 지적을 받자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KDN은 여비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출장자가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에도 하루에 3만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10박 이상 출장비를 받아간 사람을 따져봤더니 임원과 직원을 합쳐 214명,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장현 사장도 148박을 신청해 444만 원을 타갔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 사장은 해당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입찰 담합과 불법 하도급도 적발됐습니다. A 부장은 지난 2022년 한전이 발주한 9억 7천만 원짜리 입찰을 따내려고 협력업체를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또 8억 3천만 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사업 능력이 없는 기업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는 휴가를 편법으로 주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회사 콘도를 이용하면 유급 특별 휴가를 주고 경주와 나주, 제주에 있는 자체 교육시설에 휴가를 가도 교육으로 근태를 처리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특별 휴가와 교육 일수를 합치면 만일이 넘는데 직원들은 그만큼 공짜 연차를 즐겼습니다. 콘도나 생활교육권을 이용하는데 휴가나 교육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자택에서 숙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과거부터 쭉 이렇게 기관차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일인 거죠. 특별한 죄의식 없이. 감사원은 입찰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한전 KDN의 A 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출장비 규정을 바꾸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한전 KPS에 유급 특별 휴가를 없애고 개인 연차를 쓰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통계청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도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됐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시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했을 뿐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0가지가 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중 한 가지만 바꿔 국민을 속일 이유도 없고 그런다고 국민이 속지도 않는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은행이 거둔 이자 이익이 59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가율 자체는 재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다달이 오르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거.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악착같이 전략합니다. 이자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고금리에 서민 부담이 커진 만큼 은행권 수익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 이자 이익은 무려 59조 원이 넘습니다. 4대 금융지주에 한정하면 40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고금리에도 대출 채권 등 이자 수익 자산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증가율은 5%대에 그쳐 1년 전 20%대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조달금리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자 수익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자 비용 증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자 이익 증가율은 조금 둔화된. 수익에서 판매비 같은 비용을 빼고 남은 당기 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전체는 15% 늘어 최대 규모였지만 4대 금융지주만 보면 4% 넘게 줄었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에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물론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비용으로 잡히는 대손 충당금 확대입니다.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충당금을 크게 늘린 겁니다.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권 대손 비용은 50% 넘게 급증해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오늘 초콜릿 준비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카카오 원산지마다 흉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 등의 기상이변과 병충해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농사가 잇따라 흉작을 빚고 있습니다. Quand tu pompes pas le champ si tôt et quand ça vient, ça prend ton champ, tu peux rien avoir. Et quand ça noircit ton cacao, il y a pas de poids. Les cacao pourrissent pendant que tu n'as pas encore cueilli le cacao. Voilà pourquoi il faut vite pomper le champ. 카카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는 늘면서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코아 선물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운 1톤의 6,000달러 선까지 훌쩍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나무의 특성상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성목이 돼서 많은 열매가 달리는 그런 기간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 증가가 바로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료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남미 등 대체 수입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코코아 생두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일부 낮췄지만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카카오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값싼 초콜릿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3,800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기준 73,797.97달러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었고 지난 11일 원화 기준 1억 원을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생이 7만 명, 1.3%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한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 원으로 8.2%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에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황금 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걸 두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공격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한국을 떠난 걸 주요 피의자의 해외 도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까지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련 상임위 개의 요구 등을 통해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이종섭 특검법 발의와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에 이어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보내느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총선용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사가 공수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하기로 한 데다 한국과 호주 사이엔 국방, 방산 협력 등 주요 현안이 있단 겁니다. 특히 그동안 공수처가 이 대사 소환 조사 없이 출국 금지 조치만 연장한 걸 꼬집었습니다. 조사를 진작에 해서 정리를 했으면 될 텐데 이번에도 결국은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무적 그런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실에 이종섭 대사의 임명 철회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 논란을 정권 심판론으로 확산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여당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무기 수출 부문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의 수사 도피 논란은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공수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의 관련 질의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이 대사의 첫 출국 금지 당시인 지난해 12월, 당시 공수처장이던 김진욱 전 처장도 휴대전화를 끄고 취재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팀은 대통령실 비판에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조사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도 후보가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발 경품 발언 거짓 사과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선거구에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목함줄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YTN에 계속 다른 논란이 터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전략공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된 오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직접 모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양국 연합연습에 반발해왔던 북한은 이번에는 비교적 잠잠했는데 이후로도 훈련은 진행돼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이뤄진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의 통합 화력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K1A2 전차가 목표물을 향해 기동한 뒤 사격을 진행합니다.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야외 기동훈련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연습은 열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 탱크를 몰고 등장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쟁 동원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탱크 부대 장병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전차로 이후 상판 장갑 부분을 보강,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조종을 하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발사한 모습을 공개한 것을 보면 개발이 이미 끝났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합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북한이지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연 이틀 군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하기도 했지만 연합연습 기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경제 건설에 다소 에너지를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습 기간 미군의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 한미 야외 기동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북한이 우리 측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공군 수원 10전투비행단으로 파견온 군 간부들이 고성을 지르며 술판을 벌였다는 제보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와 군 당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간부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제 새벽 10명에서 20명 남짓한 군 간부가 공군 모 부대 강당에 모여 술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강당에 모여 있는데도 일부 인원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하며 술게임을 하는 등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며 황당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을 장식할 만큼 상징성이 높은 백두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청에 따라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해발 2,749m, 정상에 하얀 서리가 내린 백두산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동시에 굽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유네스코 평가 전문단은 닷새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2020년 중국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라 현지 답사에 나선 겁니다. 联合国教科文评估专家对长白山国美会为创建世界地质公园所做的大量工作印象深刻，给予肯定。 그리고 9월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의 신규 후보지 18곳에 대한 등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여긴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이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03년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창바이산 공정의 성과인 셈입니다. 在地质、生物和文化多样性等方面工作成果显著，地质遗迹保护和生态保护基础设施完善。 백두산의 4분의 3은 중국 땅,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호수, 천지의 절반은 북한령입니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후보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차넘치게 하실 옥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48개국 195곳에 지정된 세계 지질공원. 4년 또는 2년에 한 번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바람잘 날 없던 축구대표팀에서 이번엔 일부 선수가 협회 직원과 함께 이 대회 직전에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인데 축구협회 행정과 대표팀의 자세까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아시안컵 준비 기간에 지원 스태프가 휴게실에서 선수들과 카드놀이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돈이 오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자체 조사 결과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보직을 박탈했고
곧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축구계 안팎에선 협회의 일원 아니한 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돈을 건 카드게임이 대회 기간엔 없었는지, 재미와 휴식의 차원을 넘는 내기 문화가 만연돼 있는 건 아닌지, 선수들의 책임은 없는지, 또 이러한 내부 정보가 어떻게 유통됐는지 더 들여다볼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겁고 명확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에 대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규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국제축구연맹, FIFA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단체 굿 거버넌스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이번 기회에 조직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미션을 정립할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직을 진단해서 부서나 직원들의 재배치를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이 속에서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사건, 사고와 질책에도 오는 21일 태국전 만원관중으로 답한 축구팬들에게 선수들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AI를 이용해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요구받은 일을 인간처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며 도움이 되는 작업을 파악하고 또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사람의 질문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답합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먹을 걸 달라고 하자 사과를 살포시 집어 넘겨줍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람이 사과를 지목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체 중에 사과가 유일한 식품이라는 점을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업한 로봇의 시연 영상.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작업을 스스로 파악해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겨 AI는 2022년 테슬라와 로봇 전문 기업인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앞서 오픈AI 등으로부터 우리 돈 9천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 앞서 피겨 AI에 자극받았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두 발로 사람처럼 걷는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등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실제 노동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경남 통영시 인근 바다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됩니다. 통영 해양경찰서는 오늘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경비 함정 등 선박 14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이어갑니다. 선원 11명 중 10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3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1명은 실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어선의 실종 선원 5명을 찾는 밤샘 수색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이 해킹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치안정책 홍보를 위해 운영한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이 중국어 이름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올린 홍보 게시물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부지로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 별도 설명 자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은 기념재단과 정부의 방침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부유층 관련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작은 방 안에 먹다 남은 과자 봉투 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잠옷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향해 손사래를 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재력가를 상대로 성상납을 중개한다며 SNS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재빨리 다른 계정으로 옮겨 재력가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 실제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쓰인 부유층 관련 정보는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재력가와 유명인을 사칭하여 성착취 및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7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 후쿠시마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라파엘 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과도 접촉을 이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는 IAEA에 29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봅니다. 지난해 8월 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첫 시찰입니다. 희석과 방류 설비 등을 살핀 그로시 총장은 방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ults have been in line with what we were expecting. So we were expecting very low levels of tritium, which has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어났던 방사성 오염수 외부 유출 등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thing to do with the process of the controlled discharge of the water from the plant. This was an incident that took place at another place, a different part of the facility.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등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에 29억 엔, 우리 돈 258억 원을 IAEA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태평양 도서국 해양 감시 능력 등에 활용되는데 이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7월 도쿄에서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만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국 등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자금 고갈 위기에 놓인 IAEA로서는 일본의 지원으로 한시름 놓게 된 셈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로시 총장의 행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근육 능력을 잃은 미국의 한 남성이 72년 동안 호흡을 돕는 철제 호흡기 속에서 살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불굴의 삶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류재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78살의 폴 알렉산더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그는 이 기계와 함께 72년간 삶을 이어왔습니다. It's a different kind of life that you're totally restricted. Many people would go crazy in it. 그에게 이 철제 음압 호흡기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Dialogue is home to me now. It's my friend and it's my enemy
in the end, it keeps me alive. 그가 극심한 소아마비 증세를 알게 된 것은 6살 때입니다. 당시에는 소아마비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이 철제 호흡기의 삶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 철제 호흡기는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그의 폐가 숨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호흡기와 함께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더 나아가 법학학위까지 받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5년에 걸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돌렸습니다. My mother, my dad, and my faith in God. 그의 죽음에 절친한 친구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날이 점점 더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도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역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출근길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함을 넘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비가 오겠고 휴일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